조금 덥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만큼 더워졌습니다. 밤에 잠자는 것도 뭐 그렇게 전처럼 힘들지 않고요. 오늘 첫째 시간에는 천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한 번씩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와, 나 천재인가 봐. 한 번씩 딱 그런 생각하죠. 그러다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들 보고, 이야,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뭐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또 이제 연세가 좀 더 들고 이제 며느리를 보고 나면, 어우, 우리 손주 천재인가 봐. 이제 그런 얘기들 가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천재 소리를 듣는, 정말 참 불교 역사의 2500년 동안 중국,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 티베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으로 불교가 전해지고요. 남쪽으로는 스리랑카, 또 여 밑에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라오스,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신대륙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전 대륙을 다 커버하는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필요할 때마다 천재가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천재가 나오든지 일군의 천재가 나오든지 많은 천재가 동시에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불교가 이제 중국에 전해지면서 이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이 인도말로 되어 있는 말을 중국말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구마라집은 인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도 아니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실크로드 사막 가운데 있는 쿠차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오아시스 도시국가 거기 이제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거기를 지나가고 인도 사람들도 거기를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 외국어를 갖다가 다 습득할 수 있는 외국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진짜 제일 천재를 가늠하기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죠. 남의 나라 말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집은 인도말과 중국말을 뭐 자기 나라 말을 뭐 당연히 잘 했을 거고요. 두 개를 이제 통달을 해서 경전 번역을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그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집도 천재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뭡니까?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밑에는 또 천재만이 살아남겠죠. 구마라집 밑에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겠다고 인도에서도 몰려오고 중국에서도 몰려가고 중앙아시아에서도 몰려가고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 밑에 우리가 이제 4대 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성, 성애, 도융, 성조 뭐 수도 없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제자들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이제 사철 그렇게 부릅니다. 철학할 때 그 철자입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 아주 밝은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천재, 그래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성조라는 분이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조가 왜 천재냐?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이제 전해지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도에는 국수가, 중국에는 국수가 있고, 인도에는 저 스파게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중국에는 스파게티라는 말이 없으니까 번역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수라고 그냥 번역을 하겠죠.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도에서 이제 빵, 우리 이제 지금이야 인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란이 있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이걸 이제 중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없는 건데. 그래서 모르게 했던 떡이 좀 비슷하니까 그럼 우리 빵을 갖다가 떡으로 번역하자.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격의 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도교의 용어를 가지고 불교를 갖다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갖다가 격의 불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성조가 가만히 보니까 스파게티는 스파게티고 국수는 국수고 빵은 빵이고 떡은 떡인데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격의불교 시대가 어쩔 수 없어서 격의불교 시대를 거쳐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사상과 종교가 들어올 때는 번역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애를 먹죠. 일본도 이제 상당히 그런데 애를 먹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마라집이 처음으로 불교를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는데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냐? 이 성조법사입니다. 그 불교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성의, 이길 성자입니다. 성의라고 그럽니다. 앞에 도교의 용어를 가지고 불교를 소개하는 시대는 격의 불교 시대. 그게 한 200~300년 계속됩니다. 그게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청이 늘어나죠. 불교청이 늘어가고 불교 인구가 늘어나고 불교의 지식인들은 늘어나고 이제 한 200~300년 세월이 지나니까 불교 용어로서 불교를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때 기라성같이 출현하서 누구냐? 이 성조법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격의불교 시대를 끝내고 성의불교들을 연 사람. 그렇게 이제 천재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대성불교라고 그러죠. 대성불교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불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주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몇몇 천재들이 이제 출현하죠. 그 가운데 이제 용수보살이 있습니다. 중도, 공, 이걸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한 거죠. 부처님은 무아무상을 이야기하죠. 무아무상을 왜 이야기하느냐? 그 앞에 바라문교는 실제론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실제라고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조건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고 조건의 만남이 해제되면 다 없어지는 거다. 무아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부처님도 바라문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재는 단순하게 기존 있는 것을 갖다가 답습해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 이거는 모범생이지 천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상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라문교에서 바라문교의 유아론이죠. 유아론을 갖다가 부정하고 무아론을 부르짖은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이때까지 없던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사상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제가 이제 그날 정말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길에 가판대에 신문이 없죠. 스티브 잡스가 죽을 그 시절에는 종로에 그 버스표 파는데 그 다음에 GS 편의점요. 그 앞에 신문 가판대가 다 있었습니다. 가판대에 나오는 신문이 전부 일면이 스티브 잡스 기사였습니다. 왜요? 다 인정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천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내려오던 사상에서 새로운 사상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 그게 이제 천재입니다. 첫 번째 천재는 부처님, 두 번째 천재는 용수보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재,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죠. 중국으로 전해지는데 중국에 불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책, 그게 이제 용수보살이 이야기한 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영어는 무상무아는 뭡니까? 인도말이죠. 중국말로 이제 바꿉니다. 공. 대성불교 용어를 갖다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공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무상무아라는 말보다는 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압축대가 있는,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들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선불교죠. 선종이라고 하죠. 선종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선종이 그냥 앞에 기존 대성불교의 연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예불 법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기불, 기법, 기성.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성단에
귀의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상규입니다. 대성불교 시대까지 구마라접 시대를 포함해가지고, 예, 성조 시대, 예, 그 다음 용수보살 시대, 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불교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가 부처다 이런 말 쓰죠. 이거는 선불교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부처님, 그걸 자성불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성불은 뭐, 내가 연기와 중도의 이치를 갖다가 깨치고자 하는, 깨쳤거나 깨치고자 하는 의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각이라고 했습니다. 각. 깨치려고 하는 마음. 그럼 상귀가 이제까지 불하던 삼귀가 선종에 오면은 각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깨달음에 기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성불에게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그러죠. 법은 뭡니까? 진리죠. 진리는 뭡니까? 바른 거죠. 바를 정자를 씁니다. 기정, 바른 것에 기하겠습니다. 올바른 법에 기하겠습니다. 옳음에 기하겠습니다. 정당한 것에 기하겠습니다. 진리에 기하겠습니다. 다 포함되죠. 그래서 기법 그럽니다. 기정 그럽니다. 기법을 갖다가 기정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의지에다가 내가 귀의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밖에 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갖다가 완전히 취하를 해가지고 나한테로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성가에 기의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가는 뭡니까? 화합 청정성이죠. 우리가 그렇죠. 몸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곱이 눈에 끼가 있으면 씻어내죠. 더워서 땀을 흘리면 또 간단하게 샤워를 하죠. 그건 뭡니까? 안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자들은 뭡니까? 내가 오늘 못보기를 봤어. 마음을 좀 혼탁하게 한 걸 갖다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맑을 정자 있죠. 앞에 삼수면 붙는 정자요. 그렇게 해서 기성을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청정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기하겠습니다. 그것도 기정입니다. 맑을 정자입니다. 그래서 기불, 기법, 기성을 갖다가 기각, 기바를정, 기청정할정 이렇게 이제 바꿔버립니다. 뭡니까? 나 안에 있는 부처, 나 안에 있는 법, 나 안에 있는 성가 거기에 내가 귀의합니다. 완전히 관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일반 용어로 되어 있었고, 야, 네 부처나 찾아.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 대성불교까지 이 얘기 안 합니다. 선불교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계율은 어떻습니까? 뭐 하지 말아라. 잘 지켜라.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위의계라고 그래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 폼생, 폼사. 중요하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선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익규라고 하는, 한문으로는 일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겪었던 사실입니다. 길을 이렇게 이제 도반 스님하고 둘이서 이제 만행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오는 거예요. 올해 같은 아마 여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물이 이제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겨울물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건너가려고 하니까 돌다리를 밟아서 건너갔는데 돌다리를 밟고 건너가기에는 옷이 너무 많이 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둥둥 걷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디 이제 새대기가 친정을 가는지 시댁을 가는지 이제 뭐 한껏 차려입고 저거 개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개율 가운데서 마촉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접촉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수행자니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류가 머리 안에서 고민 정리를 끝냅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세댁 앞에서 이제 등을 이렇게 내면서 엎혀라고 이제 그래 얘기하죠. 그래 이제 무사히 그 뇌물을 건너주고 이제 거기서 헤어지는데, 뭐 인사를 엄청 들었겠죠.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비하십니까? 그건 이제 공치사 좀 듣고
그렇게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진다 한참 가다가 같이 갔던 도반이 스님 왜 아니 마촉계가 있는데 그렇게 그 젊은 새댁이를 그렇게 업고 건너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가 수행자로서 그 문제가 좀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류 스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 하죠. 나는 아까 이미 그 새댁을 등에서 내려놓았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 새댁을 등에 짚고 있군요.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심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외행적으로는 마촉계 계를 파한 거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계를 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가 외행적인 계도 있지만은 내면적인 계도 있다. 외행적인 계도 물론 당연히 잘 지켜야 되지만 이 내면적인 계 이것도 마음 자체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이미 내려줬다는 업고서 내려주고서 업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도반스님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보면은 이류 스님이 위계 입장에서 보면은 계를 파한 거지만 심지계 입장에서 보면은 도반스님이 계를 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선종에서는 계도 심지계를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우리 제모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제영망 제망식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천승회 할 때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심지계 이야기입니다. 위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선종의 영향입니다. 선종의 심지계를 개성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율 안에는 위계 250개 348개 그 다음에 뭐 보살계 그 다음에 뭐 십중대계, 48경계, 계 엄청 많습니다. 그래 외행적으로 조목 이렇게 설명해 놓은 계도 당연히 있고요. 그걸 갖다 이제 위의계 그럽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선종에서는 심지계 이제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앞에 이야기한 자성불 사상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그리고 좀 더 진전된 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안 업어주는 게 다 능사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지계입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선불교에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불교를 교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새로운 신불교. 왜냐? 인도에서 맞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사람들 사고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과 문화에 맞지 않거든 소소한 개는 버려도 좋다. 나중에 또 제자들은 뭐가 소소한 개입니까? 이걸 물어봤었어야 됐는데 안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그것 갖고 또 막 엄청나게 이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합의된 거는 사바라이, 십중대계 이런 거 빼고는 다 그냥 작은 개로 우리가 이제 분류하자라고 이제 이거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죠. 암묵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런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종이 이제 새로운 그렇게 하면서 그거 이제 전체적인 기반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그것도 경전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육조 단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경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한 것만 우리가 경이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워낙 육조 해능 스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상기, 사홍서원도 그렇죠.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하고 불동무상서원서 이게 기존 사홍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불교의 사홍서원은 뭐냐?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서 천승회 안에 충분히 선불교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정도로 선불교의 사상이 대중화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육조 해능 스님이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조 단경은 해능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경이라고 붙여주는 거죠. 왜? 사상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안 끊어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조라고 하는 분은 그 논문 한 4편 정도, 그게 이제 자기 친설이라고 전해져 오는 논문 한 4편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길건 맡겨두어서 재단질을 하지 말 것이요 높고 낮건 인연 따라 스스로 평평해지게 하라. 인위적인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가장 자연스럽게 둘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책 8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평등 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가치관 자체가 현재로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는 가치관인데, 그럼 어떤 것이 평등이냐? 내용 안에 들어가면 복잡한 거죠. 평등이라는 대의 명분과 큰 원칙은 다 동의하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의 평등,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조론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미 그때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제 성조가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은 책이 이렇게 인쇄로 다 찍어내고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전자책이지만, 그때는 전부 다 이제 한적이죠. 먹물로 찍어서 한지에다가 책을 이렇게 매주는 겁니다. 실을 가지고 묶어서 만들어주는데, 그 책을 갖다가 수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수리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수리하면서 그냥 수리만 한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조법사는 책을 수리하다가 무슨 책을 유마경을 수리하다가 보고 발심해가지고 출가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다르지 않다고 하여 어찌 오리의 다리를 이어주고 학의 다리를 자르고, 학의 다리가 너무 기니까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불편해 보이잖아요. 기린의 목이 너무 기니까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린의 목을, 학의 다리를,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모습이죠. 목이 기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존력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기린이 없어지지 않고 오고, 또 학은 어떻습니까? 물을 이제 성금성금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물 안에 있는 고기를 이제 긴 뿌리로 잡아먹고, 그런데 보통 뭡니까? 오리나 다른 새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죠. 목도, 다리도 길고 뿌리도 길고. 그 평등이라는 말을 가지고 너 너무 기니까 오리에다가 맞춰줘, 닭에게 맞춰줘, 일반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 맞춰줘,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산은 높은 산대로 의미가 있고, 구덩이는 구덩이가 있는 대로 의미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산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깎아서 낮게 메우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뭡니까?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산은 산대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평등을 일률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은 안 된다. 평등한 가운데 평등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평등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어디 이제 휴게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 휴게소는 흡연구역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조그마한 박스 하나 만들었고요. 그 휴게소에 갔더니 뭡니까? 흡연구역, 남, 여 딱 나눠놓은 거예요. 남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 여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 흡연을 평등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를 갖다 한 공간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남자는 들어가서 흡연을 하는데 여자는 들어가서 흡연을 할 수가 없죠. 왜? 남은 눈 때문에. 그러면 마음껏. 그렇게 해서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나눠 놓는 것이 차별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배려가 들어가는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평등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정의하기도 쉽지 않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또 현실에서 구현해내기는 더더욱더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우리 이제 그 성조법사는 평등의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을 갖다가 가장 잘 존중하는 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뭐 성씨는 중국 사람들은 또 인도 사람들은 뭐 앞에 성씨 잘 안 붙이죠.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어느 집안 출신이고, 이거는 뭡니까? 중국적 사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맨날 성조 그러니까 뭐 성씨가 뭔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찾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성조 스님은 장씨입니다. 그 다음에 출가하기 전부터 노자하고 장자에 이제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심취했다는 이야기는 노장 사상을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인도로 된 말을 중국의 말로 바꾸는 것을 읽어보니까 너무 노자 용어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같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이 돼서 한계를 일찍이 인식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불교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당신의 한 평생을 그렇게 개개불교 시대를 마감하고 성의불교 시대를 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이제 성조 스님이 가장 장점을 가지는 분야가 이제 공의 분야였습니다. 대성불교 시대에 공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건강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보리야, 어쩌고. 건강경 사상이 전체 공이죠. 반야신경은 또 어떻습니까? 사리부라. 부처님 생존 당시에 사리불이나, 그 다음에 대성불교 시대의 수보리가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이제 중국 불교에 와가지고 두 사람은 뭡니까? 사리불도 그러고 수보리도 그러고 인도 스님이죠. 중국 스님으로서 가장 잘 공을 이해한 사람은 성조 법사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공을 잘 이해하는 사람, 해공제일이라고 그러죠. 그 스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흔히 성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나오는 그 시는 성조 스님 이야기고요. 성조 스님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노자나 장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노자 장자 사상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노자와 장자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성조가 바라보니까 불교의 이치를 무상무화를 도교나 노자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불교의 용어로서 불교를 설명하는 선구자였다. 그래서 위에 그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참고로 좀 할 만한 게 이제 뭐냐. 노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면은 걱정거리가 되고, 하계 다리가 길다고 하여서 잘라주면은 근심거리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제일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내려갔다가 제일 잘 나타나게 하는 화장법, 내가 나를 갖다 잘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옷 입는 법, 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어렵죠. 화장한 듯 안 한 듯, 샤워신 듯 아닌 듯. 제가 옛날에 뭐 한 광고 하나 보고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방금 산 옷인데도, 방금 입은 옷인데도 10년 된 듯한 옷, 10년 입은 듯해도 또 방금 사서 입은 듯한 옷. 이게 최고의 옷이죠. 또 자연스러운 화장한 듯, 화장 안 한 듯. 엄청나게 어렵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갖다가 가장 잘 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성조 스님도 그런 것을 갖다가 늘 주장을 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조의 사상이 선불교에 이제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많은 선사들이 성조의 이 말씀과 성조의 조론 안에서 많은 인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강경은 뭡니까? 이제 오가해라고 그래가지고 5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석해 놓은 건데, 금강경의 오가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금강경을 갖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된 게 5사람의 해석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 오가해가 된 거죠. 그럼 뭡니까? 금강경이 선불교를 또 대성불교를 갖다가 가장 잘,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경전이니까 그게 인기가 있겠죠.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설을 하고
주석을 달게 되겠죠. 그것만큼 조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론을 갖다가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론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조론을 갖다가 시대별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조론에 대해서 조론을 해석한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에만 조론이 주목받은 것이 아니고 시대를 달리하면서 조론이 끊임없이 불교를 갖다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듭 재해석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우리 선종 스님네들이 다른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선종 스님네들이 조론을 또 좋아하고 성조의 사상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앞에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라문교의 실체론이 있으니까 불교의 모아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기불, 기갑, 기법, 기성이라고 하는 상기가 있으니까 그 상기를 대신해서 자성, 삼, 귀, 계가 나오는 거죠. 또 계율이 위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심지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기존 사상의 토양 위에서 새롭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재들의 공통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신문 그날 그 돌아가신 날 모든 신문이 그 일면으로 이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죽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또 천재는 뭡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죠. 동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성조보사도 계속 성조보사의 그 4권밖에 안 되는 4권도 아닙니다. 4편밖에 안 되는 조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해설을 해오고 그런 또 성조의 조론 사상이 어쨌든 간에 불교가 중국에 뿌리를 내리는데 노자 장자 사상이 지대 나오자 장자 사상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쉽게 잘 중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문은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파릉호감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조론을 갖다가 다시 그 조론의 표현 방식을 자기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당신 나름대로 다시 또 새롭게 리뉴얼 하는 거죠.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닭은 추우면은 나무로 올라가고 학은 보편적인 새가 아니죠. 자주 볼 수가 없죠. 강가에 모래밭에 일부러 가야 볼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닭이죠. 그래서 학을 갖다가 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 더 가깝게 설명할 수가 있죠. 닭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닭은 추우면은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더 추우면 어디로 내려가느냐? 어디로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리는 추우면은 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닭의 특성과 오리의 특성에 따라서 똑같은 추운 날씨인데 둘이서 보이는 반응은 다르죠. 추우면은 닭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추우면 오리는 물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등이란 잣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설명도 안 되고 평등은 고사하고 다리 비슷하게 맞추기 전에 피 흘려가지고 하기 아마 죽겠죠. 또 오리 다리가 짧다 해가지고 또 이어준다고 또 뭐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오리 다리가 길어지기는 그냥 오리가 제 수명도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게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비교하죠.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세대에 제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집 아보다는 나머지 애가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훨씬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
그 아들한테 그거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엄청 화내죠. 또 신랑도 마찬가지죠. 옆집에 이제 누구 동창 누구 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또 신랑도 엄청 화를 내죠. 아니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엄마 아들은 엄마 아들이고,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이고, 저 사람 신랑은 저 사람 신랑이, 그게 각각 다 다른데 그걸 왜 각각의 능력이 다르고 각각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각각의 능력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한 평면 위에다 놔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내 하나밖에 없죠. 쌍둥이도 다르죠. 사실을 따지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인류가 수십, 50몇 억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라시대 때 누군가가 태어났겠지만 나하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먼 후대 100년 후에 이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구를 갖다가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뭐냐? 결국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향상이라고 그러는데, 향상. 내가 내를 갖다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레이드, 급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남한테 나와 전혀 다른 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갖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작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봉암선 이제 고우 스님,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다 상당히 이제 선불교적으로 선종을 몸소 실천하고 사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어른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아마 우리 선불교를 표방하는 조계종의 선사를 대표하는 또 많은 어른들 중에 이제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한 법문 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하고 무한 경쟁하지 말고, 무한 경쟁은 출혈이죠. 나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하고 경쟁하라. 무한히 향상하라 그랬습니다. 무한히 향상하라. 제가 이제 어디 다니다가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이제 암자를 이제 들어 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암자를 가게 됐는데 그 암자 입구부터 암자 끝까지, 우리 저 뭐라 그럽니까? 깃발이라고 그러죠. 밑에 이제 물통 담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막 말고요. 비교하지 말라. 빨간 깃발에도 비교하지 말라. 노란 깃발에도 비교하지 말라. 오방색을 계속 섞여가면서 그렇게 남하고 이제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스스로 비교하면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경우보다는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릴 일이 더 많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우리 절에 오는 사람은, 우리 암자에 오는 사람은 스스로를 갖다가 비교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길상사 입구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막 좋은 지혜, 입차문내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불교관, 이런 것을 다 버려놓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좀 얻어가는 게 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전제를 세워놓거나 뭔가 경쟁 상대를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문문 스님의 제자인 파릉호감 스님은 닭은 추우면 당연히 나무 위쪽으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닭과 오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무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선불교적으로, 선종적으로, 불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위산 스님하고 앙산 스님 이야기가 나오네요. 위산 스님하고 앙산 스님하고 줄여가지고 선종 안에 5개 이제 그 종파로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넓잖아요. 넓다고 보니까 한 사람이 중국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으로 나눠 놓고 또 성 안에서
또 나누어 놓고 우리 행정구역에 다 그렇게 돼가 있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종교도 역시 뭡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특징이 다 다르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중부지방의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더 넓으니까 더 대화가 안 되겠죠. 지금은 이제 교육이 보편화돼가지고 그런 것이 좀 덜 하겠습니다만 중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북경어, 저 밑에 광동어 다 다르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풍습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종도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져 가면서 그 지역에 이제 토착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산 스님하고 앙산 스님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이 두 분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선불교의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유산 스님이 위자, 앙산 스님이 앙자, 그 하나 따서 이제 위앙종이라고 그럽니다. 또 선불교와 기존 불교와 또 다른 게 이제 뭐냐? 기존 불교는 노동을 못하게 합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왜? 농사를 지으면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율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살생이죠. 이게 이제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가면 먹을 거죠. 가만히 놔둬도 과일 나가서 배고프면 따서 먹고 또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 요즘 같이 이게 1년 내도록 계속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옷값 작게 들어가겠죠. 난방비 작게 들어가겠죠. 집 만드는데 건축 비용 싸게 들어가겠죠. 인도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중국에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님네가 노동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겨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종은 또 획기적으로 기존에 불살생하라는 그 개를 갖다가 좀 더 넓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탁발은 뭡니까? 시주에 의존하는 거죠. 시주에 의존하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있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인 계급이 가장 상위 계급입니다. 바라문, 크샤트리아가 정치인, 그 다음에 군인, 지배층 계급이 크샤트리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가장 위에죠. 스님도 왕의 신하예요. 왕이 친불교적이고 스님네나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 알아서 스님을 대접해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오면 이제 자리도 양보하고 만나면 이제 먼저 합장하고. 근데 또 반대로 불교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의도적으로 배척하려고 하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너무 외부 환경에 탁발에 의지해서는 이거 잘 못하면 교단 존립에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자급자족 교단을 만들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직접 우리 먹을 것과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달하자. 이게 선종입니다. 이것도 획기적인 사상적 변화가 일어나죠. 잘 아는 자 백정스님 일일부작 일일불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아주 큰 차이고 기존 불교와 선불교의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백장스님 이런 분은 사상가예요. 왜? 기존 불살생의 계율을 묶여가지고 노동을 이제까지 다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불교가 지속 가능한데 중국 불교 교단이 지속 가능한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우리 일하자, 농사 짓자. 이것도 전혀 다른 불교죠. 전혀 다른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불교 교단과 불교 교단이 역사 속에서 또 그 지역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교단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장스님은 이것도 이제 선종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뭡니까?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개간을 해야 되죠. 개간 논이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물이 평평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막 계단논입니다. 그러면 계단과 계단을 갖다가 합할 수 있는 경사가 있겠죠. 경사 저 위에 있는 계단논하고 여 밑에 있는
놓은 계단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1단, 2단, 3단 정도는 조금 노력하면 평평하게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평등이죠. 그렇게 해서 서성인 위산 스님하고 제자인 앙산 스님이 논 개간을 놔놓고 서로 이제 나누는 대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낮고 저기는 저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스승님은 야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대중 잘 동원해서 좀 평평하게 한번 만들어봐. 넓게 만들면은 소출도 많이 나오고 또 모신기도 편안하고 또 뭡니까? 추수하기도 편하니까 좀 나는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면 지시만 하고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밑에 사람이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참 많죠. 이제 경영자가 지시하는 거, 중간 관리자가 받아가지고 밑에 또 일하는 분에게 전달해야 될 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밑에 사람을 설득해야 되면 밑에 사람을 설득해야 되죠. 또 이거 영 아니면 위에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앙산 스님은 이거 영 아니다. 어른을 설득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물에도 기준은 없습니다. 높은 것은 높게 고르고 낮은 것은 낮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1단, 2단, 3단 정도는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4단, 5단, 6단 정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좀 넓게 만들고 또 7단, 8단, 9단 정도는 또 서로 합해가지고 이제까지 9개로 되어 있던 계단식 논을 한 3개 정도로 만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계단의 논을 갖다가 가장 평등하게 평평하게 만들면서 무리하지도 않고 모신기도 좋고 추수하기도 좋고 중간에 뭡니까? 김매기도 좋고 하나라 물론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당신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불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융성하게 됩니다. 왜? 토착화 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육조 해능 스님 이후에 마조 스님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5가 7종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 각 지역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활약을 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운문종도 있고요. 그다음 그 나머지 위항종도 방금 나왔고요. 그다음 우리 지금도 알고 있는 조동종, 또 제일 유명한 우리 이제 대한불교 조교종이 밖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이제 임재종 계열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법안종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종파들이 만들어져서 전 중국 종교 사상계를 갖다가 통일하면서 한 시대 정말 우리가 뭐 일세를 풍미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선불교가 중국 사상계를 당나라 송나라 때 통일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통할 수 있었던 것도 불교 교단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교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계율을 만들어내는 천재절의 등장, 이것이 결국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천재의 역할, 그 다음에 천재의 또 대표적 분인, 어떻게 보면 중국북에서 뭐 최초의 천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조 부분 이걸 만들어 가면서 천재가 한 분 나오면 뒤에 사람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천재가 안 나와야 할 때 천재가 안 나오면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재를 갖다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가 나오면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인재 하나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받쳐주었을 때 한 사람의 진정한 사상가가 되어서 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웅인재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웅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 구성원들의 지원, 구성원들의 찬탄, 참 잘한다, 찬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 있었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이 천재로서
한 시대를 끌어가는 사상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첫 시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고 40분에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 교과서 3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할까라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금이다. 금 좋아하시죠? 28K 좋아하시죠? 오늘은 이제 금을 가지고 금을 갖다가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선종에서는 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금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누군데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최영 장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한산성 그 근처에 있죠. 그 다음 우리가 김포라고 그랬죠. 김포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투금포라고 그랬습니다. 투는 던질 추자고 금은 우리 황금할 때 그 금자입니다. 포는 항구 포자입니다. 아마 연세 조금 7080 세대는 그 교과서에서 옛날에 한번 봤을 겁니다. 의존의 형제 부분인데요. 두 형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죠. 배를 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동생이 없었으면 저 금 두 개 다 내 건데. 또 동생은 뭡니까? 아이고, 형하고 같이 안 갔으면 금 두 개 다 내 건데. 갑자기 이제 욕심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무지무지하게 의리가 있던 형제가 서로 뭡니까? 밖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의가 이제 금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먼저 이제 형님이 뭡니까? 아유, 이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동생과 가지고 있는 우애야 하면서 배 위에서 금을 던져버립니다. 그 동생이 그 안경을 딱 쳐다보고 이제 그야말로 이심전심이죠. 같이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갖다가 버렸던 항구다. 그래가지고 김포를 한때는 투금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론 금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금보다 금 때문에 그거보다 더 소중한 형제 간에 또 부자 간에 또 부부 간에 의가 상했을 때 이거는 뭐 꼭 금이 좋은 것이라고 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양면성이죠. 선종원자 스님네들은 이제 금을 갖다가 금이 얘기가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관심사니까요. 금을 좋아하니까 뭡니까? 법문을 할 때도 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를 할 때도 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 안에 또 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부처님을 갖다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금색 그러죠. 금색도 아닙니다. 금색 앞에다가 자자를 붙입니다. 금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금이 그 보라색 빛깔이 나는 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금입니다. 우리 뭐 백금도 있고요. 황금도 있고요. 부처님을 보고 백금색 부처님 안 그러죠? 부처님을 보고 황금색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뭔가 몰라도 좀 불경스럽죠. 자금광, 자금색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경전 안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선종의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금도 딴 금속하고 똑같은 눈으로 평등하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을 뭐 특별한 거, 금을 뭐 다른 금속류와는 전혀 다른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요. 금에 관계되는 제일 유명한 개성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금으로서는 금을 바꿀 필요가 없고, 금으로는 금을 바꿀 필요가 없고, 물은 물러서 씻을 필요가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쉐돈이 이제 한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한테 세배 이제 추석 때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쉐돈으로 바꿔야 되죠. 예. 헌돈을 가지고 헌돈 100만 원으로 쉐돈 100만 원을 바꿨는데 헌돈 100만 원 가치와 쉐돈 100만 원 가치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특히 이제 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바꾸죠. 그렇지만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그 새 돈과 헌돈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바꾸는 건 당연히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서 또 거기에다가 너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는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금으로서 금을 바꿀 필요가 없고 물은 물로서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선종의 가장 인기 있는 선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선불교에서 가장 좋았던 경전이 이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거기에 이제 뭐가 야보도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금강경 오가의 아내 야보도천 스님이 우리 그 이제 금강경 6번째가 정신희유분이라고 하는 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그러죠. 금강경 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취할 것이 못 되지만 또 법이라는 것도 취할 것이 못 되지만 법 아니라는 것도 취할 것이 못 되지만 법이라는 것도 역시 취할 것이 못 된다. 상대적인 법이라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법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옳아. 나는 선이야. 이거는 뭡니까? 모든 불화의 근원이죠. 독선이죠.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나죠. 결국 종교전쟁도 뭡니까? 내가 선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살생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도대체 이 종교라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옳다고 하는 게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금강경에서는 다 부정하는 거죠. 법은 말할 것도 없고 법 아닌 것까지도 다 버렸을 때 그게 진짜 법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차별 경쟁을 갖다가 완전히 떠났을 때. 그러면 금강경 이 부분을 갖다가 뭐 금으로서 금을 바꿀 필요가 없고 물로서 물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내어놓으면서 금강경의 불응치법, 불응치비법을 갖다가 설명한 야보도천 스님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야보도천 스님은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말로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요. 시를 갖다가 전부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말한 지 그게 선시입니다. 많은 선시를 지은 분들이 계시지만 야보도천 스님만큼의 경지를 가진 그것도 한두 편도 아니고요. 금강경 전체를 갖다가 구절 구절마다 시를 갖다가 올려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 이것도 뭡니까? 천재 앞에 말씀드린 천재라야 가능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보도천 스님이 금강경을 갖다가 펴놓은 것을 따로 뚝 띄어가지고 금강경 원문 쓰고 야보도천 스님의 선시를 달고 그렇게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천노 금강경입니다. 천노 금강경. 노는 노장, 노사. 중국에서 노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경칭입니다. 우리 또 지금 뭡니까? 스님들 연세 많고 도가 높은 스님을 노장님 그러죠. 또 다른 장교에서 우리 불교에서 본래 용어인데 장로 그러죠. 그 노자는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를 갖다가 표할 때 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큰 스님께서 이야기해 놓은 금강경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노 금강경 그럽니다. 영인본을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 그 조계사 앞에 있는 서점에 아무데나 가면 없고요. 잘 찾으면 어쩌다 한 번씩 만나기도 합니다. 차라리 중고 서적 유통하는데 주문하는 게 꼭 필요한 분은 아들 딸내미 시켜가지고 좀 하나 그 중고 서적상에서 하나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천노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훌륭한 견해를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보 도천 스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야보 도천 스님이 이제 그 스승님이 누구냐 하면 동제 도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제 도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보 도천 스님이 굉장히 안목이 넓고 이게 이제 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당나라 송나라 때는 전 국민이 다 시인입니다. 뭐 이태백이만 시를 짓는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이 시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당나라 송나라 때 살면서 시 한 수 짓고 나무 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대화의 상대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전을 갖다 해석하고 설명을 할 때도 왜냐? 시대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시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건강경을 갖다 건강경도 시인데 그 건강경을 설명하면서 시를 가지고 건강경을 해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데 당나라 송나라 때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검으로서 검을 씻을 수 없고 물로서 물을 씻을 검으로서 검을 씻을 필요가 없고 물로서 물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불응치 비법이고 불응치법이지. 쉽지 않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뭐 150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당시의 용어가 조금 현재의 나의 정서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또 뭐 우리가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또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제대로 잘 붙였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미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야보 도천 스님한테 건강경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제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출가자도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경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해서 한 100여 개의 개송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천노 건강경입니다. 저도 건강경 오가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 야보스님 해석이에요. 일단 골치가 안 아프잖아요. 둘째,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속으로 그냥 좋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뭐 안 좋아도 몰라도 아는 척 하면서 좋군 이러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또 선종이 가지고 있는 뭐 나를 위한 이제 변명이 되어줘요. 우리 이제 뭐 이제 야보성 개성이 이제 유명한 게 많은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들면은 대나무가 계단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호수 위에 비춰도 호수 위에는 달빛이 호수 밑에까지 비춘다 하는 그 말이 있죠. 그것도 야보성 개성이에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 야정수한 어불식 만성공제월명기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다시 자기가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다 야보성인 개성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이게 야보성인 개성이었어? 이런 게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야보성인 개성이 오늘 1000년 15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살아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심을 자극하고 또 시를 갖다가 짓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이제 이게 이제 고전입니다. 고전. 세월이 흘러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가. 이름이 뭐냐? 본명이 뭐냐? 도천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자기 이름이 뭐냐? 적삼입니다. 적삼. 적은 뭡니까? 오랑캐 적자죠. 옛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이제 오랑캐입니다. 북방의 오랑캐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유목민이죠.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 있는 오랑캐 월남 뭐 동남아시아 만이라고 했습니다. 만. 우리 뭡니까? 삼국지에 제갈공명이가 7종 7검했다 잡았다가 놓아주고 그게 만입니다. 월남지방.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이제 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융이라고 그랬습니다. 융. 서융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요. 우리나라로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그 이자가 오랑캐 이자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을 갖다가 가르칠 때 약간 폄하하는, 그런데 이 자가 뭐예요? 활궁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오랑캐 이자 할 때 사람 인변 빼고 나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활을 잘 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동이족이라는 그 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활궁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법명을 지어주면서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공부를 잘하면은 삼으로 그대로 머물겠지만, 이름이 적삼이니까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삼이나 뭐 어느 집 셋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돌을 갖다가 잘 닦아가지고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석삼자를 세워서 내천자로 만들어서 도천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스승님들 이름 지을 때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여러분 아들, 딸, 손주 얻어가지고 이름 한번 지어보려면 정말 머리 아프죠. 세상에 하나뿐인, 그리고 걔가 앞으로 불렸을 때 아주 이렇게 좋은 이름 참 쉽지 않죠. 그러다가 또 수행자들은 뭡니까? 본래 이름에다가 본명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부여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적삼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도천으로 이렇게 이제 스승님이 바꿔주는 이 장명 실력도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금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장점이 뭐냐? 이게 이제 무아무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금속이 금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얇게 펴지죠. 모든 금속 가운데서 아마 가장 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느냐? 금박이라는 게 있죠. 부처님 몸에 남방에 가면은 팔죠. 부처님 몸에 붙이는 겁니다. 또 그 실로 이렇게 만들면 더 엄청 가늘게 또 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금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가운데 무상과 무아를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비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금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금이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의 사상적 기둥인 무아와 무상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가. 그게 고체 중에서는 금속이더라, 금속 중에서는 금이더라, 그 이야기죠. 당나라 때 현수 법장이라고 하는 이제 화엄종이 아주 대가 스님이죠. 그 스님이 이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유일하게 여자로서는 황제 칭호를 가진 척천무가 뭐 정치적으로는 공과 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정말 신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장 스님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그 법문을 이렇게 이제 많이 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장 스님이 법문 가운데 이제 나오죠. 금사자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금사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도굴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금사자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금으로만 보이겠죠. 사자는 안 보이겠죠. 그게 뭐 금사자든지, 금코끼리든지, 그거는 무엇이 밖으로 무슨 모양이든지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지 그 밖의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금사자이든지 금코끼리든지 금열쇠이든지 금행운의 열쇠이든지 그 재료가 금이라는 것은 같죠. 그렇게 하면서 금이 가지고 있는 바깥의 외형을 보면서 금이 가지고 있는 금의 실체를 갖다가 같이 볼 수 있는 두 눈을 기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황제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물관에 이제 가면은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박물관에 그 이제 사리함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 조계종과 그 회암사의 교구가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그걸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하나 있는데, 사리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리하면 안 됩니다. 박물관 관계자들한테는요, 사리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는 사리함을 만드는 그 공의 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주인은 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리를 하나 놔두고도 종교인들은 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리함 안에 들어있는 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박물관 관계자들은 사리는 관심 없고 사리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금공예품요, 신라의 금관, 뭐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칼. 여러분 박물관이나 천마총 가서 그거 보고 뭐 생각해요? 야, 저 목걸이 가져다 나도 한번 둘러봤으면, 저 목걸이, 저 금관 가지고 한번 써봤으면,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와, 금 많네. 몇 돈은, 수십 돈은 되겠는데, 금관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크기와 양이 눈에 보이죠. 그렇게 해서 금은 뭐예요? 그런데 그 금은 뭐예요? 내가 금이지만, 뭐 금관으로 바뀌어도, 금 허리띠로 바뀌어도, 금 귀걸이로 바뀌어도, 금 팔찌로 바뀌어도, 금 사자로 바뀌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상과 무아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박물관, 위덕대학교 이제 박물관장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름도 이렇게 이제 재밌어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었는데, 박흥국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위덕대학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신라에 대한 문헌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신라를 가리키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신라는 금의 나라다. 금이 엄청 많이 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금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광산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다 이제 금 나오는 광산에서 금 캐는 걸 뭐 캘 만큼 이제 캐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뭐 금이 많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이 이제 많이 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금 신발, 금 허리띠, 금 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아니, 경주 주위에 지금도 광산이 없지만 문헌을 뒤져보니까 뭐 큰 금광 강산이 있었다는 기록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금이 어디에서 나왔지? 지금 전해지는 금이 저 정도 많은데, 그전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 지금도 그렇죠. 결혼하면은, 금가락지, 금목걸이, 여전히 혼수품으로 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신라 고려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왕뿐만 아니라 귀족, 그다음 일반 서민들까지도 혼수품까지는 이제 금을 사용했을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이 소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디서 조달했나? 그래서 참 학자는 참 학자다. 그 생각이 들고, 이제 박물관이니까 박물관 관점에서 이제 봤겠죠. 이거는 이제 상상력밖에 없죠. 많은 금들이 경주 박물관에 많은 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 전체에서 천년이라는 국가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까지도 특별한 날에는 금을 소비를 했을 텐데, 그 금을 갖다가 다 어디에서 조달했을까?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상상이 안 돼요. 불교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이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내가 생각을 고정하고 있고 고착되어 있으면 생각도 무상무화가 안 되면 생각이 확장이 안 돼요. 우리 금은 어떻습니까? 건강에서만 나온다 이런 생각하죠. 경주 주변에 큰 건강이 없는데요. 그럼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캘라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뚫어야죠. 또 뭡니까? 들어가면서 석탄 캐듯이 지붕을 다 만들어가 가야 됩니다. 그다음 좀 깊어지면 뭡니까? 밖에서 또 바람을 붙여 넣어가지고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되겠죠. 그다음 또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금광 줄기를 따라서 이제 계속 홈이나 조그마한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캐야 됩니다. 캐면 어떻습니까? 바위 안에 덩어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금입니다. 금광은. 그럼 뭡니까? 싸고 많은 금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게 뭐냐? 사금입니다. 사금. 사금 어떻게 캡니까? 흘러가는 물에다가 딱 해가 요새도 가끔 나오죠. 사금 캐는 거. 산에서는 금이 뭐 많이 안 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금이 이렇게 많이 그 산이나 돌에 금의 성분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냥 흐르지는 않으니까. 그 신라 주변에 금강은 아니겠지만 그 형산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뭐 크다고 해봤자 한강이나 뭐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조그만 동해안으로 흐르는 많은 그 물들은 서해안으로 흐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 한강, 뭐 대동강, 압록강, 밑에 또 내려오면 뭐 그 강들은 굉장히 다 몇백 킬로씩 되잖아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많이 길어봐야 100킬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쪽이 다 산이니까요. 그러면 형산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 길이는 짧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옆에 그 울산하고 경주 그다음에 양산 그 뒤쪽에 우리가 영남의 알프스라고 그럽니다. 나름 1000m가 넘는 산들이 남쪽 치고는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부터 이제 물이 마른 데 갖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500년 전에 금을 어떻게 캤는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물루 관장 교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였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 다음에 형산강에서 모르긴 해도 사금이 많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심정은 가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이 심정적 동의를 얻어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금은 뭡니까? 건강에서만 캐야 된다고 사고가 딱 고착대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의 공통점은 뭐냐? 사고를 고정시키지 않는 겁니다. 사고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거야. 사금이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광이 없는데 금이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한동안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없죠. 그렇지만 금이 뭐예요? 건강에서만 고체 상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액체 상태로 나올 수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은 사금을 생각하게 되겠죠. 요새는 또 쓰레기장에서 이제 금을 캡니다. 뭐겠습니까? 전자제품 버려놓은 거, 컴퓨터 고장난 거 버려놓은 거, 그거 내놓으면 다 사가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금은 건강에서만 나온다 이 생각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제 특히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또 선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또 선종의 가치관을 갖다가 내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고정되거나 고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이 고체로도 나오지만 액체로도 나올 수 있어. 액체로 나오는 금이 뭘까? 사금이야. 이래 되는 거죠. 금이 건강에서도 나오지만은 전자제품의 폐기물 안에서도 금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사고를 갖다가 계속 확장시키는 훈련을 했을 때 이럴 때 내가 이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천재가 뭐 기억력이 좋고 남들보다 책 좀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알고 이게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해내는 사람이 천재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역사에 남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뭡니까? 종교계에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부를 때 사상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이념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 불교를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신불교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선불교의
종조라고 불리우는 육조 단경을 만드는 해능 스님. 그 경전 하나로 인해 가지고 선종이 중국 종교 사상계를 갖다가 통일하게 되는 사상적 기반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을 갖다 우리가 또 뭡니까? 여러분 긴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엄청나게 아끼는 닭이가 많이도 안 깨지고 조금 깨졌습니다. 이거 갖다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죠? 떼우려니까 어떻게 떼워야 됩니까? 그러다고 순간 접착제가지고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을 부어가지고 차를 뽑아 먹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은 냄새, 성분들이 차에 녹아들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되잖아요. 뭐 순간 접착제 지금 나온 거니까.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검으로 가지고 떼었습니다. 검은 일단 먹어도 되고요. 해롭지 않고요. 오히려 더 몸에 이롭겠죠. 술에도 검을 타 먹고 스시에다가 검을 발라서 먹고 매실주 나올 때 그것도 금가루를 띄워놓고 검이 그 정도로 활용다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긴제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간대 고기만 검을 넣어가지고 표 안 나게 우리 순간 접착제 떼우듯이 그렇게 이제 떼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떼우는 그 닭이를 많이 모아놓은 걸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검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검이 도자기의 모양에 맞추어서 깨어진 부분에만 넣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게 해서 도자기와 검을 아주 묘하게 조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본래 도자기의 값에다가 본래 파손되면은 그 값이 떨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검을 가지고 잘 띄워 놓으니까 금값까지 보태져 가지고 더 비싼 거예요. 그게 이제 긴제기입니다. 그래서 검을 갖다가 사용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 아까운 닭이나 기타 도자기를 떼었을 때 검이 밖으로 안 흘러나오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 검은 이런 게 아니야. 검하고 도자기도 잘 어울려. 그렇게 해서 검의 영역이 팽창되면서 검으로 도자기를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많이 깨진 거는 덮어버리는데 그게 모양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 이제 하나 보게 되는데 요 위에 이제 검이 갔어요. 요 위에서는 보니까 검 조금만 보여요. 선 따라서. 그래 뒤져봤더니 요 밑에는 검을 그냥 있는 대로 그 검을 따라가지고 아주 모양을 예쁘게 해가지고 안에서 보니까 하나의 거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도자기를 갖다가 검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그 도자기를 갖다가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검이 자기를 갖다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깨진 부분에만 검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을 갖다가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까지 다 검을 사용해서 아주 멋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 이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본래 도자기보다 뭐 꼭 더 낫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빠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이게 이제 장인이죠. 어떻게 하면 가장 검도 잘 드러내면서 도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그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 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죠. 선종 안에 이제 5개의 그 가풍이 이제 다른 그런 그 각각의 가풍으로 중국 천하를 갖다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통일을 하게 되면 육조 스님 밑에서 제자가 이제 2사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남학 회양이라고 하는 스님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이 석두 희천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님 밑에서 아주 이제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데 청원 행사라고 하는 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남학 회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2분의 제자가
가장 선종해서 많은 제자를 이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석두 희천 스님은 당신의 나는 약간의 선종의 근본주의자, 선종의 원리주의자, 선종의 원칙주의자, 이걸 이제 표방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가게를 갖다가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진금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도 뭡니까? 이 집은 냉면 만든 지 100년 이상 된 집이야. 노포라고 그러죠. 그 포가 전포할 때 그 포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금만 파는 가게, 우리 집에 오면은 선종의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선종 이외의 것은 다 하고, 선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런 것을 갖다가 내한테 배우려고 하면 우리 집으로, 우리 절로 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명품 집에 아무나 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사정을 해요. 그랬는데 마조 도일 스님은 당신의 가게를 뭐라고 그랬느냐, 자파포라고 그랬습니다. 자파포. 뭐 충금은 당연히 있고, 우리 이제 석두 희천 스님의 그 절에는 석두 희천 스님의 가게는 아주 그 순일무잡하고 아주 고고한 선풍 이런 것을 자랑했다고 한다면은 마조 도일 스님은 그 집에 뭐 당연히 순금도 있습니다. 순금도 있고 또 금박도 팔고 또 금가루도 있고 또 뭐 금메끼, 도금, 가짜 그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각종 방편, 왜 사람 근기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석두 희천 스님의 문화에는 우리가 말하는 아주 그 천재들, 근본주의자들, 또 순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 이런 많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마조 스님 문화에는 뭐 이놈 저놈 온갖 잡놈들이 이제 다 모여드는 거죠. 닭이 많이 모여들면 어떻습니까? 봉이 한 마리씩 나온다고 그러죠. 양이 많으니까 인물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종가풍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어폐가 있고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된 것이 마조 스님은 자파포, 그래 다 와. 금 몇 개가 필요한 놈은 몇 개 칠매해주고, 금가루가 필요한 놈은 금가루 주고, 금박이 필요한 거는 납작하게 눌러서 주고, 금실이 필요한 사람은 뽑아서 주고, 순금이 필요한 사람은 금덩어리 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방편을 갖다가 잘 갖춘 어른이다. 그렇게 해서 자파포라고 그랬습니다. 재미있죠? 앞에 뭐 진금포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금포에 대해서 이제 좋기는 한데요. 그 이제 우리 그 선어록 안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은 법을 있는 대로 원칙대로 다 쓰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칙대로 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또 그 질문하는 놈이 있겠죠. 어디 가도 그런 놈은 있습니다. 왜요? 법을 갖다가 원칙대로 다 쓰면은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은 자랄 것이다. 풀 뽑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다 도망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을 하나 유지하고 하나의 종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죠. 풀 뽑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군인 한 명이 전쟁터에 나서 군인 하려고 그러면 그 한 명의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 5명이 붙어야 된대요. 옷 만들어주는 사람, 총알 만들어주는 사람, 작전 짜는 사람, 다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 하나가 잘 이렇게 유지되고 근사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은 보통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라가지고 풀 뽑을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원칙은 유지는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유지되었을 때 방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칙을 훼손한 방편, 그게 이제 뭐 외도, 사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칙 지킬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할 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바꾸지 않는 것은 바꾸지 않는 그런 원칙과 방편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킨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 천하를 갖다가 다 나중에 호령하게 됩니다. 마조 스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어로 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역조 해능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을 갖다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이라 하는 이제 말이 이제 어록 안에 선어록을 읽다가 보면 나옵니다. 너 밑에서 너의 문화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천하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망아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망아지가 뭡니까? 한문으로 바꾸면은 마조죠. 마조가 나와가지고 기종 중국 사상계를 갖다가 다 한 번에 다 평정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너의 문화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천하 사람을 갖다가 다 밟아 죽일 것이다. 좀 과격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조 스님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선종을 갖다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달한 사람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육조 스님이 나와가지고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선종의 이론이 되는 교과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교단을 이제 만들어가서 꾸려나가고 인재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사람은 마조 스님, 또 그 밑에 백장 스님, 또 이런 이제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중국 그 종교 사상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진건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선어록 안에 이제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기수급 고덕원 기원정사 짓는 얘기 아시죠? 끝고독 장자한테 끝고독 장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저기에다가 부처님이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갖다가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하고 이제 끝고독 장자한테 가서 그 동산을 농장을 이제 팔아라고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끝고독 장자는 그 전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장자라는 말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재벌 좀 돼야 이제 장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딴 장자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장자의 차이점은 신심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이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거절한다 기분 안 나쁘게. 그럼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저 동산을 금으로 다 깔아드리면 내가 이 동산을 팔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됩니까? 그 고독 장자가 듣게 되죠. 농담을 안 팔려고, 그 소유자가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 장자가 부처님한테 절지어 드린다고 팔아라고 하니까 이제 안 팔려고 한 이야기인데, 그래요? 하더니 이제 금을 깔아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최초의 사찰 창건도, 기원정사의 창건도 금하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왕자가 쳐다보니까 뭡니까? 진짜 금으로 다 깔 기세인 거예요. 수도. 이제 감동해버린 거죠. 알았어요. 충분하게 당신 뜻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도 였고, 당신 이름도 였고, 나는 이제 이 부동산을 기증했으니까 저런 당신이 짓고, 터는 내가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원정사가 된 겁니다. 그 고독 장자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부처님 그 경전 이제 가운데서 그 뭡니까? 금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동산을 팔지 않기 위해서 금으로 깔아라고 이야기한 거죠. 돈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죠. 금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초기에 이제 중앙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사경, 인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을 지고 가느라고 금을 버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이제 한 농부가 여름 내내, 여러분 뭐 삼농사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실감을 못 할 겁니다.
삼농사를 지으면 뭡니까? 여름 내내 풀 뽑아줘야 되고 거름해야 되고 옷감이잖아요. 삼배 만드는. 그것도 안 입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삼을 이제 그 낫으로 잘라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쓰죠. 껍데기를 이제 벗겨서 또 말려야 됩니다. 말려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타래를 만들어서 찌개 위에 올려서 시장에 가서 팔면은 그걸 가지고 실을 짜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사가가지고 가서 이제 삼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랬는데 하루는 그 삼배의 그 원재료가 되는 그 타래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풀 뽑고 거름 주고 그래 이제 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시장까지 가기 전까지 조금 쉽니다. 쉬니까 이제 뭡니까? 작대기를 이제 받쳤겠죠. 받쳐놓고 좀 쉬고 이제 주변을 이제 지고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앞을 볼 여가가 없었는데 좀 이제 쉬고 나고 이제 물도 좀 먹고 또 집에서 싸운 도시락도 좀 먹고 배도 좀 부르고 이제 목마른 게 없어지니까 이제 주변 경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떡 쳐다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와, 오늘 횡재했다. 그런데 다음에 갑자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덩어리가 무거워가지고 지게 위에 올렸을 때 내가 그걸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장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삶을 내가 질 수 있는 최고의 한계치를 초과해가지고 지게 위에 이미 올려져 있는 거죠. 쌀 한 대빵만 올려도 지게를 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금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설 수가 있어야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삶 버리고 금을 가져갔으면 이거는 경전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삼타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름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아까운 삼타래를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 저 검은 불로소득이야. 나 저거 가지고 가지 않을 거야. 지고 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삶을 파는 것도 결국 뭡니까? 삶을 팔아가지고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금을로 바꾸어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이었겠죠. 바꾸어가지고 뭐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애들 학자금도 내고 본말이가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지고 가느라고 금을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이게 이제 중앙경 비사경에 나옵니다. 선종의 선생님들이 이야 이거 참 우리 갖다 선법을 갖다 설명할 때 아주 좋은 비유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역대 보복이라고 하는 선종의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열거를 해놓은 족보책이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또 똑같이 한 번 더 인용되고요. 그 뒤로도 많은 선사 스님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삶을 지고 가느라고 금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 담마기금, 멜담자, 말맞자, 삼배맞자. 우리 마섬유할 때 그 맞자입니다. 기금, 버릴 기자, 금을 갖다가 버리는 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행동, 뭐 우리 루틴이라고 그러죠. 이게 버리고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장사가 삶을 갖다가 지고 가면서 그 내가 들어갔던 그 노동력이 아까워가지고 삶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손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담마기금이 의미하는 이야기는 뭐냐? 손절해야 할 때는 가감하게 손절해야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뭐 학자들도 그렇죠. 내가 한 가지 학설한 주장에 대해서 새 학설이 나오면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뭡니까? 담마기금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학설이 이제 도태가 되고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 이것도 또 뭡니까? 이것도 무상무화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십사 하고 담마기금적 상황이 되었을 때는 가장 현명한 그런 판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스님네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선사들이 담마 기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해서 아주 이렇게 많은 법문들을 해 오고 있는 것은 선어록 중간중간에 자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드린 금이 참 좋고 좋지만 손절 버려야 할 때는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그게 금에 대한 진정한 중도적 안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 전체 강의 안에서 선종 부분 또 선불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불하십시오.